자, 시작합시다. 페이지 112쪽.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역학적 시스템을 다루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구 시스템의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권역을 각각 나눠본다면 땅, 지권이 있겠죠. 물, 수권이 있겠고요. 공기, 기권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물권도 있겠군요. 그래서 이 지구 시스템을 각각의 권역을 한번 나눠볼까 하겠네요. 먼저 기권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권은 높이,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를 통해서 침상 구조를 만들 수 있죠. 우리도 많이 공부했던 거잖아. 위로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아질수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도에 따른, 뭐뭐에 따른, 수심에 따른 이런 얘기들은 이게 X축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온의 변화를 보니까 위로 올라서 기온이 낮아지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또 낮아지고 올라가는 이런 4개의 침상 구조를 보게 됩니다.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중2 때 나오나? 중3 때 나오나? 중2 때 나오니까 예. 아래쪽에 맨 아래쪽 여기를 우리는 대류권이라는 이름을 쓰죠. 대류권은 위로 올라서 기온이 낮아져요. 그 말은 이쪽에 있는 공기가 차가워져서 냉각되어서 내려오겠고 반면 아래쪽에 있는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뒤집어지는 이렇게 공기가 쉽게 뒤집어지는 걸 우리는 기층이 안정돼 있답니까? 불안정돼 있답니까? 불안정. 예, 이건 기층의 불안정하다는 의미를 씁니다. 즉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까에 대해서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다고요. 이때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액체 물방울, 구름을 만들고 비가 내린다는 눈이 내린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흔히 악기상을 불러주는 우박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쪽 대략 한 12km 정도의 평균 높이를 가지는데요. 한 50km 평균 높이를 가진 이쪽을 우리는 성층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층권은 한 20-30km에 오존층이 있어요. 이 오존층이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서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위쪽이 따뜻하고 밀도가 작아요. 아래쪽이 상대적으로 차갑습니다. 밀도가 커요. 잘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기층이 안정되어 있다 있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도 이런 기상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는 층입니다. 반면 대략 한 80km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여기를 우리는 중간권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이 중간권은 기층이 안정되어 있을까요? 불안정되어 있을까요? 불안정. 예, 이거 불안정입니다. 근데요, 대류현상은 일어나는데 여기서 기상현상이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제대로 된 수증기가 없기 때문이죠. 이후에 열권이라는 이름을 쓰겠네요. 이 열권은 기층이 안정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대류현상 안 일어나고요, 당연히 기상현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열권은 워낙에 공기가 희박하다 보니까 햇빛 받으면 금방 뜨거워지고 또 밤 되면 금방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권에서 일교차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질문. 대류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현상이 그래요. 과학은 뭐예요?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밝히는 거죠. 아니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에 가까워지는데 태양의 주점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왜 기온이 낮아집니까? 그렇죠. 지구가 내놓는 지구 복사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 지구 복사에너지를 아래쪽에 있는 공기들이 먼저 먹어버리는 거죠. 온실가스에 의해서 말입니다. 하여튼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화성인 또는 금성은 하겠습니다. 화성과 금성은 기온의 변화, 고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가 저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류와 열권으로 2개의 기권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주에 이렇게
4개로 훨씬 더 복잡해졌을까요? 그렇지. 즉 화성, 금성뿐만 아니라 원시 지구도 오존층이 없었던 원시 지구도 대륙열권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다가 뭐 하면서 광합성 생명체가 나오고 산소가 대기 중에 농도가 높아지다가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기층이 복잡해졌네요. 특히 요 오존층이 하는 역할 매우 중요하죠. 이 오존층이 생명에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지상에 강한 자외선이 쏟아지는 걸 막아주죠. 즉 우리가 지상에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 건 바로 요 오존층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만들어진 게 대략 한 5억 년 전이에요. 지구 역사를 쭉 볼 때 46억 년 정도 시작해서 5억 4천만 년 이때가 선 캄브리아 때입니다. 2억 5천만 년 여기가 고생대가 되는데요. 오존층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대략 한 5억 년 이 정도쯤에 만들어졌어요. 이 정도쯤에 오존층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선 캄브리아 때는 육지에 올라올 수가 없었죠. 물론 밤에도 올라올 수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해 뜨면 어떻게 돼?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그 강한 자외선은요 우리가 이 정도쯤 더 높은 데 올라가서 그 자외선은 태양빛을 바라봤을 때 시력을 잃게 만든 정도의 그런 자외선입니다. 세포의 DNA를 부셔버릴 정도의 자외선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주 정거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있을 때 보면 꼭 굉장히 짙은 선글라스 끼고 있죠. 실제로 선바이저라고 합니까? 선캡을 쓰고 있는데 그는 태양빛을 직접 바라봤다가는 순간 시력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육지에서 살 수 있도록 되는 게 바로 오존층 덕분이다. 다시 말하면 육상으로 생물이 진출하는 것은 고생대가 되어서야 겨우 올라올 수 있었다. 이해됐습니까? 자, 기권의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중2 때 뭐 공부했던 내용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요거는 지구의 탄생 역사에 대해서 그래프는 많이 그려봤던 거죠. 신생대가 언제부터 시작하지? 신생대가 6,500만 년 전부터 시작하는 이런 모델을 볼 수 있죠. 중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화성지 1, 2 공부할 때 또 바탕이 되는 내용들이 다들 이 통합과학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은 오존층이 고생대 초반에 만들어지면서 층산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해졌다.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죠. 지구를 팍 잘라봤습니다. 지구의 층산 구조를 알고 싶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구를 완전히 딱 쪼개보면 제일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술이 아직은 없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뭐 세계에 있는 핵폭탄을 터뜨리는 지구가 뭐 몇백 번을 부셔뜨릴 수 있다 하는데 웃지 마요. 안 부셔져요. 그래서 이 층산 구조를 아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게 간접적인 방법이죠. 뭐예요? 지진발 공선. 그래서 대략 한 30km까지 아주 얇은 지각을 보고 있습니다. 지하 2,900km 정도 깊이까지 내려가서 여기가 이제 램프이 되네요. 5,100km와 6,400 그 정도쯤 보고 있네요. 여기가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지발이 전부 속도를 가지는데요. 지각과 멘트는 아무래도 상형 광물이 기본 베이스였습니다. 반면 외과 내핵은 철이라든지 니켈 같은 금속 성분들이 주된 의미가 있었죠.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실제로 훨씬 더 관심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하면 지각 코멘트의
최상단 부분을 좀 관심 있어 합니다. 두꺼운 대륙지가 있군요. 상당히 얇은 해양지가 있습니다. 이런 지각과 멘트를 아래쪽으로 했는데요. 지각과 멘트의 경계면, 이 경계면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모음면이라고 합니다. 진파의 전파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 아니면 느려졌다. 얼라리 여기 중위 때 다 했던 거잖아요. 진파의 전파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면서 모음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그래서 대륙주와의 주성분 뭐였습니까? 주소 기사를 넣었지. 화강암질 있잖아요. 와. 해양지가 주성분. 그렇죠. 현무암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멘트리 주성분은 뭐예요? 강남암질 되겠죠. 아직 철과 니켈은 아니에요. 철과 니켈은 핵부분이에요. 알겠어요? 밀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강암질 밀도 얼마? 2.7 g/세제곱 센티미터 되고 있어요. 현무암질 밀도 얼마 됩니까? 3.0. 오케이, 좋아요. 3.0이에요. g/세제곱 센티미터 밀도를 가져요. 가브람질은 얼마입니까? 3.3. 그렇죠. 3.3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화강암질보단 현무암질 또는 감람암질 밀도가 더 큽니까? 금속 원소가 어떤 오, 좋아요. 어떤 금속이? 철과 마그네슘 같은 금속 원소가 좀 더 많아서 그렇습니다. 금속은 원자 자체를 있지 않고 이온을 있어요. 얘네들한테는. 그러니까 철 원자에 비해서 철 이온 사이즈는 더 작습니다. 근데 질량은 뭐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꽤 큰 원소들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우리가 모음면이라는 이름을 소개했는데요. 혹시 이 이름을 알까요? 2,900km. 즉 멘트가 웨이그 경계면 이름. 오, 좋아요. 스텐베르크 불연성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까지 할까요? 웨이가 네이그 경계면. 맞추면 쉬는 시간. 뭘 쉬는 시간이에요? 이거 얼마나 시간이에요? 레만. 예, 레몬면입니다. 되겠습니다. 멘트에서 웨이브로 가면서 우리가 지각에서 멘트로 가면서 진입할 잡화수가 갑자기 빨라졌다 했습니다. 멘트에서 웨이브로 가면서 진입할 잡화수가 갑자기 빨라졌다? 아니면 느려졌다? 느려졌다 되겠죠. 특히 에스파는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네요. 진입할 에스파. 웨이브는 뭐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액체였기 때문에 에스파가 통과되지 못했고요. 내역을 지나면서 살짝 속도가 빨라진 것은 아마도 고체 상태였겠지라고 판단되는 거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직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우리는 직권 실상 이것들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다 목요일 날 여러분들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요 직권의 변화 뭐 중요한 건 판 구조로 되겠죠. 그걸 설명할 겁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수권은 했습니다. 수권 밑으로 깊이 내려가면서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를 통해서 역시 수권도 침상구조인데요. 뭐 여기서 말하는 수권은 결국엔 바다예요. 왜 바닷물만 소개하려고 할까요? 다른 이름
그렇죠. 지구 대부분 물은 어디 있다? 염수 바닷물에 있어요. 담수의 비율은 전체 한 2% 정도 될까 말까 하고요. 그 담수 중에서도 제일 많은 놈이 빙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쓰기가 좀 유용하다 할 만한 물은, 즉 강이나 호수의 물은 별로 없어요.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를 통해서 볼 때 층상 구조를 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위나 아래나 수온이 비슷해요. 왜 비슷합니까? 하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잘 섞였어요. 물이 섞인다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우리말이잖아요.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죠? 섞인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혼합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혼합층은 바람이 셀수록 혼합층이 두껍게 잘 발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합층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층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혼합층이 두껍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는데요. 혼합층이 두껍다는 것은 바람이 강한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위도와 저위도 중에서 누가 더 바람이 강할까요? 고위도는 아직 좀, 예, 중위도의 바람이 좀 더 강합니다. 저위도 적도인근에 비하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위도에서도 여름과 겨울을 비교해보면 어느 계절이 바람이 좀 더 강하다? 예, 겨울철이 바람이 좀 더 강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겨울철에 뭐 여학생들 좀 두꺼운 옷 입고 다녀야 돼. 안 그러면 날아가잖아요. 네? 있어요. 여기 여자가 있어요. 너 있잖아 너. 네, 있구나. 예, 너도 너 겨울철에 날아가면 이제 두꺼운 옷 입고 다녀요. 이렇게 겨울에 안에 같은 거 옷을 다시 하나씩 집어넣고. 자, 다음 주이네요.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여기 우리는 수온 약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온이 높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피가 좀 더 많이 팽창되어 있는 밀도가 작은 되고 있습니다. 수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어 있는 밀도가 큰 되겠다고요. 이 수온 약층 위아래 잘 섞일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섞여요. 그래서 우리는 기권이, 계층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고 했던 것은 얼마나 잘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수온 약층은 잘 안 섞여요. 그러면 요 놈은 안정한 층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안정한 층 하면서 성층권 그리고 수온 약층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온 약층은 혼합층, 표층과 요걸 심해층이라는데요.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의 수송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온 약층이 발달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면 자, 1번과 2번 1번과 2번 누가 더 수온 약층이 발달한 타입일까요? 1번. 1번. 예. 요 1번이 좀 더 발달한 타입이죠. 우리가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를 보는데 이걸 거꾸로는 아니죠. 90도 꺾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이 수심 쪽이에요. 그래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1번이 좀 더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수온약층이 발달하다는 것은 수온약층은 두꺼운 게 발달한 거다, 얇은 게 발달한 거다. 이건 얇을수록 발달한 거예요. 세상에는요, 얇은 거, 작은 거, 가는 거 이게 더 발달된 지표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3번은요 했습니다. 3번은 요런 그림을 그렸네. 그럼 1번과 3번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3번이 더 발달된 거죠. 그래서 수온약층이 발달된 것은 얇을수록 잘 발달되고 표층 수온이 고온일 때 좀 더 잘 발달됩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의 발달은
중위도와 저위도를 비교해보면 저위도가 좀 더 강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중위도나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저위도는 적도를 비롯한 저위도는 표층수온이 높고 혼합층은 두껍지 않고 손약층이 얇은 이런 게 저위도의 그림입니다. 그럼 고위도는 어떨까요? 고위도는 위나 아래가 다 차가워서 전부 다 심해층이 되는 게 이게 고위도의 그림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다른 행성과 달리 지구에는 생물권이 존재하네요. 생물권은 맨 처음에는 아마도 수권에서 먼저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 때문에? 처음부터 오존층이 있던 건 아니었잖아. 그치? 그래서 굉장히 강한 태양의 자외선을 피하게 수권에서 최초 생명체가 만들어졌겠고 이후에 직권을 거쳐서 기권으로 확산됐을 거다 하겠습니다. 물에 그렇죠? 있으면 자외선 안 받아요. 자외선이 물에서 먼저 수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들이 그 여름에 선블록 안 바르고 하반신은 물 속에 담그고 상반신은 물 위에 있고 그냥 햇빛 쫙 쬐면 하반신은 선탠 될 리가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기권으로 가는 건 어차피 고생대 기권 갔어요. 고생대 이다시아 잠재를 봤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구계를 구성하는 기권, 직권, 수권 그리고 생권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지 않을까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하죠. 자, 근데요 굳이 이렇게 뭐 케바케를 외울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람이 불었더니 혼합층이 두꺼워졌잖아. 누구에 의해서 누가 영향을 받은 겁니까? 기권에 의해서 수권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죠. 파도가 계속 치다 보니까 해식 절벽이 만들어졌어. 이건요. 수권에서 기권의 영향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과성하는 생명체가 나오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기권이 훨씬 더 기권의 층상구조가 훨씬 더 복잡해졌잖아. 이건요. 과학하는 생물권에 의해서 기권의 영향을 받았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케바케이를 16가지가 지금 표시가 페이지 113페이지 지구의 각 구성 요소들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외울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구계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적으면 뭐 있을까요? 외권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외권은 우리한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죠. 태양에서 오는 하얀 입자들이 대기권에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빛이 나네요. 극광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르지? 예, 오로라는 거죠.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되겠네요. 이해했어? 상현달이나 하현달에 비해서 보름이나 또는 사계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크게 만들어집니다. 이건 누구에 의해? 외권에 의해서 수권의 영향을 받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해됐어?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은 생식 주기가 양력보다 음력에 맞춰 있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름날에 생식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들은 생물권에도 영향을 줬다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자, 페이지 116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케바케가 좀 더 사진과 함께 나와 있네요. 버섯바위라고 불러줍니다. 바람이 불면서 돌이
깎여나간 것을 볼 수가 있겠다. 기권에 의해서 직권에 영향을 받았다. 등등등의 얘기들이 소개가 펄펄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 한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쓸데없이 집중을 넘기고 그래. 좀 봐라, 좀 봐라. ES 판 뭘 이해? 평상시 하든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스템이라는 이름을 썼네요. 영어입니다.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개를 쓸 수 있죠. 예, 체계할 때뭐 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 알겠어요? 이 개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이 개는 안쪽을 시스템 개라고 부르고 바깥쪽을 외부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부와 에너지 및 에너지, 머티리얼, 물질, 교환이 차단되는 개가 있고요.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는데 머티리얼, 물질은 왔다 갔다 하지 못한 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및 물질이 모두 왔다 갔다가 가능한 개가 있습니다. 쌤, 에너지는 못 가고 물질만 왔다 갔다 하는 개는 없습니까? 네, 그런 개는 없습니다. 물질이 이동하려고 하면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수반됩니다. 액체, 물이 기체 수증기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올라갈 것이 있고요. 그 반대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해됐어? 물질의 이동은 반드시 무엇을 수반한다? 에너지 출입이 수반되겠다. 즉 발열입니까? 흡열입니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개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이거는 고립계라는 게 있습니다. Isolated System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및 물질 교환이 완전 차단된 아주 작은 순간 보온병을 생각해 보시면 보온병을 왔다 갔다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보온병 자체가 에너지의 즉 열 에너지의 바깥으로 나가는 걸 또 막아주기도 하죠. 물론 완벽한 고립계는 인간이 뭐 만들 수는 없겠고요. 대신 우주 전체라면 우주 전체 고립계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개는 뭡니까 하는데 여기는 닫힌 개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는 물론 운석도 떨어지고요. 지금 뭐 또는 이제 지구에서 여러 우주 탐사선이 나가기도 하겠습니다만 지구라는 큰 질량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시스템은 외부에서 에너지는 들어와서 지구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나가는, 그러나 지구 안으로 물질이 들어오거나 지구에 있는 물질이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는 닫힌 개가 지구계, 지구 시스템의 개가 됩니다. 그럼 이거 뭘까요? 대체 이건 열린 개예요. 이 열린 개는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하고 물질도 왔다 갔다 합니다. 수권에 있는 물이 기권으로 가겠답니다. 물이 증발되겠답니다. 물이 직접 이동했고요. 머티리얼, 물질도 이동했고요. 에너지도 흡수하면서 올라갔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구의 각 권역들끼리는 열리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지구라는 시스템 전부 하는 외권과 에너지의 출입은 있지만 물질의 출입은 없는 닫힌 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정리는? 참고로 오늘 숙제량이 좀 적어요. 오늘 50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와. 지난주 두 번의 수업은 75문제씩 줬잖아. 75문제씩 줬잖아. 그지? 지난주 숙제를 받아가겠다는 사람들은, 즉 안 와서 받아가겠다는 사람들은 역학적 시스템 가져가시고, 그리고 오늘 이거 또 가져가시도록 하십시오. 뭐 나중에 가져가도 돼요. 지금 공부하는 거가. 자, 시작해 봅시다. 뒤쪽으로 넘겨보실까요?
페이지 114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구계는 외부부터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구계의 에너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me요. 당연히도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누구다? 태양입니다. 표현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태양 에너지 근원은 아무래도 수소 핵 융합을 통한 에너지가 되겠죠. 지구와 원에 들어가면 수소 핵융합 관점이 좀 더 세밀하게 소개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압도적입니까? 99.9%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일어나는 엔간한 현상들은 태양에서 일어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잖아. 그걸 통해서 먹이 사슬, 우리가 지금 무시하는 이것들도 결국에 다 태양의 기능들입니다. 과거의 생물체들이 광합성해서 석탄을 만들고 그거 우리가 연소시키면서 열기와 만들었습니다. 이거 역시 태양이라고요. 바람이 불어요. 물이 흐르잖아요. 또는 물이 증발돼서 비가 내리고 전부 다 태양입니다. 그 태양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일일이 외우고 있다는 것은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닌 나머지 두 개를 기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태양 에너지가 근본이 아닌 나머지 에너지는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습니다. 조력 에너지보다는 조금 더 양이 많습니다. 지구 내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 있을까요? 합니다. 지진, 화산, 단층 이런 것들은 지구 내부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은 안 나오지만 이 지구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유용하게 전기 에너지로 만들 방법이 있죠. 뭐죠? 그렇죠? 지열 발전입니다. 즉 나중에 우리가 재생 가능 에너지를 하면서 또 한 번 더 이 내용이 다루게 되는데요. 지열 발전,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근원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현상이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태양 에너지가 근본이 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 양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뭐 풍력 발전, 화력 발전, 태양광 발전, 태양 열 발전, 뭐 해양 온도차 발전 등등등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역시 이걸 외울 이유가 없죠. 차라리 태양이 아닌 걸 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요. 이해했습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근원은 아무래도 지구 내부에 있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되어 있겠고, 지층이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여러 미행성체들이 충돌했죠. 그 충돌의 여파로 운동에너지가 열연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외에 조력 에너지가 있네요. 달과의 기조 때문에 만들어지는 놈입니다. 그래서 조력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뭐 있을까요? 네, 당연히 밀물과 썰물 얘기하죠. 밀물, 썰물을 한자로 나타내는 게 뭐라 할까요? 조석 현상이라는 것을 쓸 수 있죠. 한자로. 밀물과 썰물을 얘기죠. 그렇다면 이 밀썰물을 이용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을 구분됩니다. 조력 발전은 방조제를 쌓아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시화호가 들어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화호의 조력 발전량은 전 세계 1등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항상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죠. 조력 발전에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혹시 알까요? 방조제를 쌓는다는 것은 물이 바깥과 순환이 잘 안 돼요. 시화호 안쪽의 물이 굉장히 많이 오염도가 높아요. 반면 조류발전은 그런 방조제가 없이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조류발전은 상용화되지 못합니다. 워낙에 그 강한 조류 때문에
쉽게 많이 망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조력 발전은 상용돼 있고 조류 발전은 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지구과학에 들어가면은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은 좀 더 세밀한 부분이 또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해됐나? 그래서 지구라는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뭐 태양 에너지, 지구 에너지, 조력 에너지 이렇게 되겠고 엔간한 현상은 태양적입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및 그것에 대한 발전 방법, 친환경 에너지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것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나는 뭘 정리하라니까 조금만 붙잡고 있어요. 자, 지구라는 시스템의 에너지원이 이러한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의 여러 가지 물질, 머티리얼들이 움직이는데요. 지구의 물질들은 각 권역별로 왔다 갔다 움직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출입까지도 수반된다 했는데요. 지권이 있네요. 수권이 있겠고 기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생물권도 있다고 해볼게요. 먼저 이 물질 중에서 탄소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봅시다. 기권의 탄소는 어떤 형태로 있을까요? 주로 이산탄소 형태로 주로 있습니다. 물론 CH4 메테인이라든지 CO 이산탄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주로 이산탄소 형태로 있습니다. 수권에는 어떤 형태로 있을까요? 수권의 숙회 CO2- 탄산이온이라든지 HCO3-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있습니다. 생물권에는 아무래도 유기물의 형태로 있죠. 근데요, 이거 합쳐봐야 채 1%도 안 돼요. 누가 제일 많나? 지구권에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탄산칼슘, 탄산염, 광물로 따지면 뭐 방해석 같은, 암석로 따지면 석회암 같은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 외에 유기탄소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화석, 연료, 석탄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와 같은 이런 형태로도 존재하네요. 이 탄소가 뭐한데 순환한데 어디에서? 지구 안에서만 순환한대요. 지권에 있는 탄소가 기권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화산 폭발할 때 화산 가스에 보면 뭐 이산탄소 이런 것들도 있고 하거든요. 화석 연료를 태우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겠습니다. 기권인 탄소가 수권으로 내려오겠답니다. 물에 녹는 용해 과정을 볼 수 있겠고요. 수권에서 기권으로 오히려 튀어나가는 것도 있겠죠. 방출 또는 용출이라는 의미를 쓰기도 하거든요. 뭐 요즘 들어서 이슈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구 온난화잖아요. 지구가 점점 너무 뜨거워진대요. 그러면 용해가 잘 될까? 용출이 잘 될까? 용출이 잘 돼요. 그럼 기권 탄소량이 또 늘어요. 우리가 화석연료 많이 사용하면서 기권 탄소를 늘렸더니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용출이 더 잘 돼, 용해보다. 기권 탄소가 더더 많아져. 그럼 더더더 용출이 더 되면서 결국엔 일종의 양성 피드백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기권에 있는 탄소가 생물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그건 내 걸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실 때서 이게 내 거도 안 됩니다. 다시 나갑니다. 탄산수를 왁 마셨다 해다 이거 다시 나갑니다. 들어가면서 뿔 하면서 나가잖아요. 기권에 있는 탄소가 생물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광합성이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다시 한번 기권의 탄소량을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광합성을 좀 많이 늘리는 방법입니다. 물론 육지의 생물체가 광합성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해상의 생물체가 광합성하는 경우도 많죠. 미역, 김, 다시마, 햇사등 이런 놈들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제 한국인들이 그런 해조를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탄소량을 줄이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라고 칭찬하는데 쥐들은 불배출 있다는 것도 안 하고 제왕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세포가 있는 탄소가 기꺼이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네요. 세포 호흡도 있겠고요. 불타요. 연소되는 산불 같은 그런 것들도 있겠죠. 썩어 나가는 부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생분권에서 화석 연료로 가는 경우도 있겠고요. 수거의 탄산염들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반대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있네요. 아까 말했지만 기권의 탄소량이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점점점 많아진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전체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지구 전체로 보면 탄소가 일정하다 됩니다. 기억하세요?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각 원역별로 많아지거나 작아질 수 있지만 일정하다. 왜? 지구라는 시스템은 뭐였기 때문에? 다 신기했기 때문에. 알겠어? 정리하세요. 당연히 화석연료 연소는 열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의 순환도 볼 수 있겠네요. 물이 순환하는 가장 큰 에너지는 뭘까요? 당연히죠. 그래서 해양에서 증발되는 양이 있겠고 해양에서 비로 강수로 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자, 숫자를 증발을 100으로 놓을게요. 여러분들 교재하고는 좀 다른 숫자일 수 있습니다. 증발 100으로 놓으면 강수는 90 정도 강수됩니다. 그러면 대륙에서 어떨까요? 대륙에는 강수가 30 정도 비 내립니다. 대륙에서 증발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육지는요, 비가 30 내리고 증발이 20 되면 10만큼의 물이 남아있어야 되겠고, 여기는 10만큼 모자라니까 해수는 지속적으로 내려가야 된다. OX는? 그렇지 않죠? 결국엔 대륙에서 바다로 유출되는 양이 있는데요. 이 유출량이 얼마? 10만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에서 강수 마이너스 증발량의 크기나 색깔 달리하나 크기나 육지의 바다에서 증발 빼기 강수나 강수 빼기 증발이고 여기 증발 빼기 강수예요. 또는 그 유출량이나 뭐가 돼? 서로 같애라는 얘기를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로놓기 하는 문제가 나오는 뜻이에요. 이해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 이 유출은 하천수 및 지하수 유출이죠. 광합성의 에너지원 당연히 태양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N, 질소의 순환이에요. 대기 중에는 N2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생물로 직접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질소를 직접 생물이 이용할 수는 N2, 대기 중의 질소를 기체, 이걸 직접 생물이 이용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위험이요? 질소는 강한 삼중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흔히 질소 고정이라는 과정으로 NO3-나 암모늄 이온, 질산이온이나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질산이온을 바꾸는 방법은 방전, 전기 방전을 볼 수 있습니다. 번개치다든지 좀 자동차 엔진 내부와 같은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암모늄 이온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즉 콩과 식물에 공생하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이런 놈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뒤에 생물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흔히 질소 대사 과정에 의해서 단백질 만들고 아미노 만들고 단백질 만드는 그런 과정들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만 올까요? 그렇지 않죠. 생물이 분해된 뒤에 질산 또는 암모늄 이온 되고 이렇게 바꾸는 과정은 주로 분해자라는 역할입니다. 각종 세균이라든지 버섯, 곰팡이 이런 것들이 유기물, 생물의 유기물을 무기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계속 질소는 들어오기만 합니까? 빠져나가는 거 없습니까? 하는데요. 탈질화 과정이 있습니다. 탈질화 세균에 의해서 다시